나는 A man 화려한 becomes 조명이 furious 비치는 when he sees a 호텔 dancing 연회장의 couple 어두운 hugging at a 구석에 South 서서 Korean company 플로어 party. 위에서 몸을 흔드는 한 커플을 지켜보았다. A man 그들의 becomes 시선은 furious when he sees a 서로에게 dancing 단단히 couple 고정되어 hugging at a South 있었고, Korean company 남자가 party. 여자를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그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며 가녀린 몸이 그의 다부진 체격에 밀착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남자는 운동선수처럼 민첩했고, 여자 또한 그에 맞춰 훌륭하게 스텝을 밟았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의 연결을 감지했다. 그것은 사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 우정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댈 때 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비록 그 밀착감이 그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의 강한 손길에 이끌린 결과처럼 보였을지라도 말이다. 만약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지금 11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인 나를 두고 자신의 직장 상사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었다면, 나는 그들의 관계를 보며 막연한 부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불타는 분노와 굴욕감뿐이었다. 그녀의 회사 연말 시상식 파티에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그곳의 모든 이들은 그녀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찾으며 곧 벌어질지도 모를 충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세 곡의 춤이 끝난 후 그들은 플로어를 떠나 동료들이 앉아있는 중앙 테이블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예전에 나를 바라보던 그 황홀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대체 언제였던가. 내면의 혐오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곧 폭발할 것 같은 압박감이 전신을 감쌌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견뎌야 했다. 지금 눈앞의 광경에서 느끼는 공포, 증오, 원망이라는 감정과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가졌던 애정, 존경, 신뢰 사이에서 나는 처절하게 갈등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절망과 자책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었다. 우리 부부 관계의 틈을 메우기 위해 나는 세심하게 데이트를 계획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TV를 끄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매번 자리를 피했다. 진심 어린 편지와 꽃, 사랑이 가득 담긴 카드를 남겨두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잔해뿐이었다. 그녀의 사무실로 보낸 꽃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자문했다. 가슴 아픈 생각들을 떨쳐내고 나는 행사장 구석에 마련된 임시 바로 돌아가 뒤편에 섰다. 아내의 옛 직장 동료였던 미영 씨가 즐거워 보이기에 나는 짐짓 평온한 척 말을 걸었다. 이번 연말 모임도 즐겁네요. 영수 씨는 공짜 술이라 신이 났겠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빈잔을 들어보였다. 저도 그렇네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오늘 도진 씨 부인이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요? 내 초조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분은 항상 우아하게 입으시고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어머, 지수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오늘 도진 씨가 부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대요. 술기운 때문인지 미영 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무신경함이 오히려 상황에 적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금요일엔 더더욱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오느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나는 사실을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내내 휴가까지 냈었다. 그녀에게는 말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내 선장을 위해 술을 더 따르며 대답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수에게 줄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챙겨 그녀와 도진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대화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내가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당신 마실 와인 가져왔어.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내 목소리에 살짝 놀란 듯했다. 어머, 깜짝이야.
그녀가 잔을 받으며 소리쳤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식탁보의 무늬가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방 반대편에서 뭔가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양 시선을 피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어떤 이들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하는 듯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은 내가 테이블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짓기도 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고 이내 그의 미소는 사라졌으며 그 역시 갑자기 식탁보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고개를 돌렸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자 많은 손님이 호텔 로비로 향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자신의 댄스 파트너와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집에 가야지. 베이비시터 하은 양을 집에 데려다 줘야 하잖아. 오늘 밤 2시 넘기지 않기로 약속했어. 나는 그녀가 도진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했다. 아, 맞다. 알았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월요일에 봬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도진에게 말했다. 어색한 상황이 끝나가자 우리 모두에게 안도감이 찾아왔다. 도진 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는 내 손을 아주 꽉 쥐었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나보다 10cm는 더 큰 키약, 183cm의 몸무게는 나보다 6kg 정도 덜 나가는 그였지만 나는 배에 가벼운 펀치를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보다 단호한 태도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과 자만심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내 손을 놓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나는 나머지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며 방을 나와 차로 향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지수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지수는 9살 난 딸 서윤이를 확인하러 들어갔고 나는 하은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에 바래다 줄 준비를 했다. 돌아와서 침실로 가보니 지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윤이를 다시 한번 살핀 뒤 나는 욕실에 들렀다가 손님용 방으로 가서 쉬기로 했다. 오늘 밤 우리 사이에 어떤 친밀함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천장이 내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나는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확인했다. 서윤이는 벌써 거실에서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었고 나는 문가에서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아침 먹었니? 내가 묻자 네라고 아이가 대답했다. 아이는 우유가 가득 담긴 숟가락을 흔들며 대답하느라 카펫에 우유 몇 방울을 흘렸다. 알았어, 조용히 하렴. 엄마는 아직 자고 있고 아빠는 서재에서 할 일이 좀 있단다. 내가 주의를 주자 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네, 아빠. 라고 대답해 나를 웃게 만들었다. 8시 30분쯤 나는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 변호사님. 김민준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즐거운 일로 전화한 건 아니겠군요. 그는 이미 대화 내용을 짐작한 듯 대답했다. 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어제 도진이 자기 부인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수가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소식이 있나?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 30분 뒤에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 월요일 아침에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보조원과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두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점심은 내가 사지. 좋은 계획입니다. 곧 뵙죠. 나는 통화를 마쳤다. 카페에 일찍 도착한 나는 점원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주문한 음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서재를 정리하고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온했던 내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정확한 순간을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나에게 그 시작은 한 장의 교통범칙금 고지서였다. 신호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 나는 지수가 급할 때마다 신호를 무시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기에 처음엔 웃음이 났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말하는 대신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사진 속에는 지수 옆에 한 남자의 어깨와 팔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 중이었거나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3월 5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하자 뭔가 의문이 생겼다. 예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그날 지수는 퇴근 후 친구 희준의 집에 들러 서윤이 옷을 받아오기로 했었다. 당시에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희주의 평소 호의를 생각하면 의구심이 들었다. 구글 지도로 확인한 그 교차로는 희준의 집과는 도시 정반대 방향에 있었다. 그래도 나는 무해한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지수는 말이 없어졌고 연휴 동안 말다툼이 잦아졌다. 1월쯤 되자 우리 사이의 애정은 식어버렸고 대화는 오로지 일이나 서윤이에 관한 것뿐이었다. 더 이상 우리의 꿈이나 가족 여행,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탁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증조부님께서 강원도 일대의 미개발 토지를 사두셨던 것이 시작이었다. 조부님께서는 인근 도시가 확장될 때 그 땅들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다.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그 매각 대금을 물려받아 자금을 불렸다. 그 후에도 신탁 자금은 계속 늘어났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자급자족이 가능했기에 나는 그 돈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잔고는 안정적이었고 유전 투자 배당금 덕분에 조금씩 늘기까지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가족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신탁 자금에 합쳤다. 이 축적된 재산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나는 은퇴 준비를 위해 계속 일을 하며 순자산을 늘려갔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신탁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었다. 지수와 나는 정기적으로 혼전 계약서와 유언장을 갱신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조항은 재산 소유권을 규정한 표준 이혼 조항이었다. 또한 내가 사망하거나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지수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준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둔 배려였다. 나는 법률 및 회계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며 조언을 받아왔다. 상담을 위해 나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지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주말에 상담 일정을 잡아 선택지를 검토했다. 우리의 혼전 계약서가 워낙 탄탄했기에 변호사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한 가지 방법은 사설 조사관을 고용해 상황을 조사하고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제 팀 조사관들이 지금 다른 사건들로 바빠서 몇 주 정도 걸릴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당신 사건을 우선순위에 두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이미 잠을 설치고 있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비록 신뢰도가 100%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흔히 강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최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는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입니다.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협력은 권하고 싶지 않군요. 왜 별명이 그런가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저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발견한다면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다면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가 믿을 만한가요? 그가 상세한 사진, 동영상, 이메일, 전화 통화 내역 등 증거 수집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유효한 증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가 찾아낸 결과물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불륜의 증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일단 그와 계약하고 몇 주 뒤에 좀 더 정식적인 사설 탐정으로 교체하도록 하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그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죠. 사무실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강 실장을 위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했다. 변호사는 그를 내 회계사와 연결해 주었고, 지수가 내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개인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신탁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하게 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의 소란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삶은 나에게 큰 변화나 평소와 다른 행동에는 대개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아내의 행동을 부추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화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으며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편의 표본이 되려 노력했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매번 거절당했다. 이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렀다는 신호였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나는 강 실장이 찾아낸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나는 그들이 커플로서 신체적 접촉을 나누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긴 수시간 분량의 영상과 사진, 통화 기록, 개인 서신들을 보게 되었다. 증거물들은 그의 별명이 왜 그런지를 증명하듯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수가 박도진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도진의 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체격과 유망한 경력까지 갖춘 그는 약 1년 전 지수의 부서에 비서실장으로 부임하며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기회를 잡았다. 대학 시절 촉망받는 야구 스타였으나 졸업한 때 어깨 부상을 입었던 그의 이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지수가 그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모든 사실이 나를 짓눌렀고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조여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깊은 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는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동반자, 연인,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를 잃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강 실장이 전날 녹음된 음성 파일을 틀어주었는데 그가 우리를 모두 소집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정말 나 사랑해? 지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다. 그럼 자기야. 넌 완벽해. 사랑해. 우리 가족이 되자.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서윤이? 그럼 민준이랑 은혜도진의 아내는 어쩌고? 이혼해야지. 서윤이는 자기가 데려오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멍해졌다. 내 연남이 내뱉은 충격적인 말에 지수가 잠시 침묵했다.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도진 씨? 당연하지. 난 민준이를 떠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지만 생각해봐. 그는 나만큼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 넌 모든 파티의 중심이 될 거고 상류층의 일원이 될 거야. 그가 꿈만 꾸던 화려한 삶과 장소들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경멸이 내 귀를 찔렀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그려지는 듯했다. 서윤이를 잃으면 그는 무너질 거야. 그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1년만 지나면 아이는 그를 찾지도 않을걸. 왜 그렇게 그를 무시하는 거야? 그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솔직히 나도 같은 의문이 들었다. 그는 너한테 과분해, 지수야. 야망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걸로 만족하는 놈이잖아. 남들 배나 불려주는 톱니바퀴일 뿐이라고. 그가 공장 관리자라는 거 알아?
자기 사업장 직원만 400명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과 매출이 최고라고 자랑질이나 하고 말이야. 지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 대화가 호텔 방이 아닌 우리 집 식탁에서 이루어졌기를 바랐다. 그는 나약해. 추진력도 야망도 없는 겁쟁이지. MBA 과정 하나 제대로 밟아본 적 없잖아. 그는 이미 자기 몫을 다한 거야, 자기야. 난 언제든 그놈을 이길 수 있어. 도진 씨, 당신이 민준 씨보다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지 마. 그는 약하지 않아. 당신은 그의 과거를 모르잖아. 그는 젊었을 때 거친 사람들과 어울렸고 총기 다루는 법도 아주 잘 알아. 어둠의 길로 갈 뻔했지만 공부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대학도 늦게 간 거고, 지금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해. 약속해줘. 절대 폭력은 쓰지 않겠다고. 당신들 둘 다 다치는 건 싫어. 민준 씨,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그를 대신할 내 남자야. 내 사랑.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둘 다 동시에 이혼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는 듯 했다. 은혜한테 서류 주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가 1년 넘게 각방을 썼으니 이혼은 어렵지 않을 거야. 재산은 5대5로 깔끔하게 나누면 불만 없겠지. 좋아. 하지만 내가 변호사 만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은혜랑 끝내야 해. 그녀는 단호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지만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이리 와봐. 강 실장이 녹음을 껐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을 처리하려 애쓰는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먼저 움직이시죠. 하지만 만약 그녀가 마음을 바꾼다면요? 그가 엄숙하게 물었다. 이런 경우 마음을 돌리는 일은 드뭅니다, 민준 씨. 제 생각엔 이미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군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 강 실장을 자세히 관찰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탄탄한 체격에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비리 경찰의 이미지와는 딴판이었다. 예의 바르고 지적인 모습의 나는 그를 이름 그대로 강 실장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녀를 원하십니까? 강 실장이 최 변호사의 말을 거들며 물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강 실장님. 나는 인정하며 최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결정할 시간을 하루 이틀만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준 씨. 서류 초안은 지금 만들어두고 나중에 세부 사항을 확정하거나 필요하면 중단하죠. 최 변호사가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다. 회의를 마치며 강 실장이 명함을 건넸다.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민준 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강조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만약 복수를 결심하신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압니다. 사람들이 절 괜히 개차반 강 실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했지만 조금 망설여졌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죠. 하지만 지수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군요. 그래도 제 뒤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긴 합니다. 강 실장은 미소 지으며 차를 타고 떠났다. 주말 내내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괴로워하며 다른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지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했지만 우리 가족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의심, 분노, 두려움, 좌절감이 나를 덮쳤고 특히 나의 정체성과 가정이 사라진다는 상실감이 컸다. 그 오만한 놈이 내 딸을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윤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일요일 아침을 맞았을 때 문득 정신이 맑아졌다. 뒷마당 데크에 앉아 지독한 두통을 견디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이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아내와 가정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조건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비키거나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물러나거나 그 음모가들의 뒤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유일한 선택지는 내가 판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김민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결정을 내리셨나요? 네, 강 실장이 확보한 증거 사진들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산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눌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집은 파는 게 좋겠죠? 네, 신탁 자금에서 저금리로 빌려 산 집이니 결국 우리 돈을 갚는 셈입니다. 매각 대금은 반으로 나누되 대출금 전액과 이자는 제가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자금에서 2억 원을 따로 떼어 지수에게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그녀도 빈털터리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서윤이의 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강 실장이 도진의 과거에서 양육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과한 장난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강 실장에게 조사를 부탁해 주십시오. 만약 양육권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공동 양육권 합의서 초안도 작성해 주십시오. 나는 최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도진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은혜 씨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녀를 위해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계획도 따로 세워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비록 큰 소득은 없을지 몰라도 상황을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씨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겠지만 일단 서류는 준비해 두죠. 최 변호사가 내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수의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방치한 책임을 묻고 싶군요. 사규에 윤리 규정이 없을 리 없는데 직속 상사와의 불륜을 묵인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는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초기 비용이 상당할 거고 상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가격을 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최 변호사가 껄껄 웃었다. 변호사에 대한 나의 냉소적인 농담에 그는 아버님이 현명한 분이시라며 화답했다. 혼전 계약서가 워낙 강력해서 신탁 자금은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고민한 결과 그녀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지 않아야 제 제안을 더 쉽게 수락할 것 같더군요. 솔직히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저를 지지해 주었죠. 우리 함께 미래를 위해 저축해 왔으니까요. 그 돈이 있으면 그녀가 혼자 설 때 도진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 가정을 파괴한 그놈 도진에게는 단 1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아내를 뺏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뱉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이어야 했던 삶을 가로챈 도진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나는 항상 관계에서 공정하려 노력했고 지수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끝까지 공정하게 대하고 싶었다. 나중에 서윤이가 커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아빠의 행동을 이해해 줄 거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잊기 전에 변호사님, 서류 제출은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는 마치되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집에서 서윤이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서명과 공증만 해두고 민준 씨가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죠. 토요일 아침에도 집에서 일하니까 그때 연락 주세요. 어차피 월요일 아침까지는 접수할 수 없으니
문 열자마자 바로 전달할 사람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통화를 마친 나는 강 실장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강 실장님, 김민준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전화를 받았다. 지저분한 일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뭐 비슷한 일입니다만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획이 뭡니까? 만날까요? 1시간 뒤에 뵙죠. 좋습니다. 나는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다. 커피와 간식을 사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유죄 증거, 사진, 영상, 녹음본을 다 수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익명으로 도진의 아내 은혜 씨에게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메일 같은 게 좋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크웹 쪽 사람을 좀 알죠. 강 실장이 답했다. 그게 답니까?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올리거나 지수의 부모님,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건요? 그 교활한 놈 역시나 싶었다. 아니요. 지수는 이 도시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서윤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떠날 정도로 수치를 주고 싶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아니더라도요. 나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이걸로 시작하시고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강 실장은 돈을 확인하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300이면 충분합니다. 거칠긴 해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선금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당신의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그들을 허를 찌르고 싶고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도진 부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도 좀 알아봐 주세요. 나중에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최 변호사가 도진의 대학 시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양육권 전쟁이 벌어질 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시고 수첩에 몇 가지를 적었다. 우리는 전직 경찰로서의 경험과 서로 알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것이 3개월 전의 일이었다. 최 변호사와 보조원, 그리고 강 실장이 도착하며 나의 생각은 현재로 돌아왔다. 시작할까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최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러죠. 강 실장님, 지수가 법률 상담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최 변호사님 전화를 받고 그녀의 이메일을 살짝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오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월요일 아침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강 실장이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윙크를 했다. 도진 쪽은요? 숨겨둔 비밀이라도 있나요? 나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물었다. 그놈 대학 동아리 시절 조사 기록이 좀 있더군요. 데이트 강간 약물 사용 의혹이랑 미성년자 관련 파티 사건들이에요. 강 실장이 폭로했다. 나는 이미 그 자료들을 복사해서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팀원들에게 알렸다. 최 변호사는 양육권 재판에 대비해 자료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공들여 만든 서류들을 꺼내 내가 서명할 곳을 가리켰다. 서명을 마치자 보조원이 공증 절차를 밟았고 나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강 실장님, 도진의 아내 은혜 씨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아내서 최 변호사님께 알려주세요. 최 변호사님, 만약 그 변호사가 유능하다면 우리 쪽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무능하다면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은혜 씨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은 절차대로 하고 싶군요. 월요일 오후에 서류를 받으러 가도 될까요? 제가 먼저 지수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화요일에 정식으로 송달하게 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화요일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조원에게 지시했다. 은혜 씨도 곧 소식을 들을 테니 미리 연락을 취해두는 게 좋겠군요. 최 변호사님,
월요일 오후에 은혜 씨 변호사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다만 월요일 밤 제가 지수와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요일이면 모든 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민준 씨, 월요일 밤에 지수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가 집에 며칠 더 머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며칠 정도는 괜찮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거나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 한요. 법적으로는 같은 침대를 쓰지 않을 테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무책임한 변호사라면 이 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다른 거처를 찾게 하죠. 지금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같은 침대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제가 일시적으로 집 관리권과 서윤이 양육권을 갖기로 되어 있죠. 그녀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리가 합의할 때까지는요. 실제로 한 침대에 있으면 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걱정 마세요. 지금도 따로 잡니다. 그런데 강 실장님, 은혜 씨 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요? 수년간 우울증이랑 조울증을 앓아왔더군요. 약 때문에 성욕이 감퇴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 위대한 남편께서 밖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묻지 않는 게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강 실장은 그냥씩 웃었고 최 변호사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물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후견인 문제나 거처를 정할 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이패드에 메모하며 답했다. 우리는 전략회의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남은 주말 동안 나는 월요일에 닥칠 책임감에 짓눌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 예상대로 지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일요일에 나는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 월요일에 서윤이를 학교에서 픽업해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지수와 진지하게 가족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모님 댁은 도시 외곽의 농장이라 서윤이는 그곳의 강아지들과 노는 걸 아주 좋아했다. 화요일 아침에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고 화요일 밤에 아이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윤이는 이모네 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면서도 왜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둘이서 의논할 게 좀 있다고만 설명했다. 아이는 마지못해 수긍했다. 나는 다시 거실에서 잤고 지수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잠자리로 향하는 걸 보고 그녀는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다. 일요일 밤 나는 할 일 목록과 계획을 다시 검토하며 누워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 상무님께 연락해 일주일 휴가를 냈다. 비서와 생산 부장에게도 부재 중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오후 1시쯤 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강 실장이 와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와 분주한 분위기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민준 씨, 오늘 아침 법원에 서류 접수 마쳤습니다. 여기 요청하신 지수 씨용 서류들입니다. 화요일 아침 9시쯤 댁으로 정식 송달되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며 물었다. 네, 좋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내라고 설득해보죠.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된 것 같군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강 실장이 은혜 씨 변호사를 찾았는데 꽤 유능한 분이더군요. 그래서 우리 파일을 공유했고 그쪽에서도 아주 의욕적입니다. 상간 소송이랑 재산 분할에서 5대5 이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 움직임도 없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잊은 건 없나요? 내가 물었다. 업데이트된 소식 하나 더요. 지수 씨 이메일이랑 통화 기록을 보니 다음 주에 변호사 예약이 잡혀 있더군요. 민준 씨,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최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의식한 듯 그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건 지수와 도진의 손에 달렸군요. 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오늘 저녁 5시 30분까지 집에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답장을 보냈다. 별일 아니야. 주말에 좀 바빠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이모님께 서윤이 픽업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어. 저녁 사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정하기도 해라. 알았어요. 5시 30분에 봐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요즘 나에겐 일상 같은 일이었다. 그녀가 이걸 내가 애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길 바랐다. 지수는 5시 15분쯤 도착해 옷을 갈아입었고 나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세팅했다. 와인을 따르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그녀는 폭풍 전야의 정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번 주 남은 일정은 어때? 식사를 마친 뒤 내가 물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우리 대화가 끝나면 당신이 이번 주 내내 쉬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 설마. 이거 봐, 지수야. 나는 봉투를 그녀 앞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봉투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당신이랑 도진의 관계,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려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머리를 굴리는 게 보였다. 마침내 그녀도 깨달은 듯했다. 무슨 꿍꿍이에요? 다음 주 변호사 예약과 도진이 은혜 씨를 상대로 낼 소송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알아? 그놈은 서윤이를 뺏고 나를 버릴 계획까지 세웠더군. 나는 가방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쉿쉿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심리적 고통의 징후였다. 미안해요, 민준 씨. 절대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녀가 테이블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알아, 지수야. 당신 의도를 안 지 벌써 몇 달 됐어. 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지. 정말 실망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나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하나만 묻자. 내가 뭘 잘못했거나 부족해서 도진에게 간 거야? 내가 다그쳐 물었다. 세상에 아니에요. 그녀가 잠시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남편이고 아빠였어요.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녀가 목이 메어 고백했다. 실망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가 나를 떠나 도진을 선택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고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다. 우리 결혼은 끝났고 이제 서류 절차만 남았다. 나는 이혼 조건을 내밀었다. 여기 합의서 초안이야. 내가 이미 접수했으니까 당신이 내 조건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 낼 필요 없어. 주요 내용은 이래. 혼전 계약서를 준수할 것. 즉, 내 신탁 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공동재산은 처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집도 포함해서. 내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서윤이의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양육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면접 교섭권은 유연하게 해줄게. 내 보험은 당분간 유지해주겠지만 따로 알아봐야 할 거야. 퇴직연금이랑 결혼 기간 중 투자금, 그리고 장모님께 받은 유산은 당신이 다 가져. 당신의 정당한 몫을 뺏고 싶지 않아. 우리가 같이 만든 투자금만 나누자. 집이 팔릴 때까지 서윤이랑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그리고 당신 정착금으로 내 신탁 자금에서 2억 원을 줄게. 당신 재산을 보호하려면 도진이랑 혼전 계약서 쓰는 걸 추천해. 도진이랑 잘해봐. 당신이 스스로 자립하길 바라니까. 배우자 부양비는 청구 안 할게. 그녀가 내 말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서윤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주장했다. 동의해. 하지만 면접 교섭이랑 전화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 솔직히 난 도진이 우리 딸을 돌보는 거 못 믿겠어. 그놈은 선물 공세로 아이 환심을 사려고 하겠지. 본인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내 아이를 탐내는 거야. 당신을 양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까지 그놈에게 줄 수는 없어.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들을 통해 더 논의해보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자. 도진과 당신의 대화를 듣고 나도 고민 끝에 내린 제안이야. 그가 아이를 해치진 않겠지만 결정은 당신 몫이야. 지금 당장 아이를 엄마와 떨어뜨려 놓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 더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아이는 나랑 있을 거야. 당신이 결정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며칠이나 일주일 정도 안방을 써도 좋아. 지수야,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우리가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꿨는데 당신의 행동은 나를 고문하는 것과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품위 있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야. 당신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믿어줘. 만약 당신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도진을 개입시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에겐 당신들이 모르는 힘과 자원이 있다는 거 잊지 마. 내 목소리에서 실망과 단호함이 묻어났다. 코너에 몰리면 나도 거칠어질 수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을 터였다. 당신도 내 이런 면을 본 적이 있잖아. 제발 이 갈등을 조절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고 변호사들에게 맡겨. 진심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지내길 바라. 서윤이 앞에서도 그래야 하고. 우리 둘 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잖아. 간절히 부탁할게. 우리 상황이 지루하고 추한 전쟁이 되지 않길 바라. 난 주말까지 시간이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당신은 내일 아침 9시에 집으로 정식 통보가 갈 거야. 직장에서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으니 며칠 쉬는 게 좋을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게 힘들겠지만 내일 밤에 서윤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수요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지수는 입맛을 잃은 듯 보였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의 무게를 실감한 모양이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본인 잘못인걸. 나는 태연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을 가로챘다. 민준 씨, 당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우릴 속였네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겼어요. 회사에 바로 연락하고 수요일까지는 집에 있을게요. 내일 밤에 이모님이 서윤이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밤엔 아이를 데려오지 말고 수요일 아침에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강 실장이라는 조사관이 모든 걸 찾아낸 모양이군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이모님께 바로 전화할게. 그게 좋겠다. 내가 강 실장을 언급하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챙겼다. 나는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잘 자라고 인사했다. 그녀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상관없었다. 내 짐은 이미 손님용 방으로 다 옮겼으니까 이모님께 상황을 설명해. 서윤이를 하루 더 맡기기로 했고 수요일 아침에 데려다 주시기로 했다. 아이에게도 연락해 엄마 아빠가 수요일에 다 설명해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집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닫힌 문 너머로 지수가 전화기에 대고 웅얼거리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진 가정을 슬퍼하는 소리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수가 9시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챙겼다. 얼마 후 그녀는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났다. 도진을 만나러 갔거나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날 늦게 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도진과 지수의 회사 모두 소송 서류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놀라운 점은 은혜 씨도 비슷한 시기에 도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도진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였다. 도진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을 알기에 대비가 필요했다. 나는 금고에서 45구경 권총을 꺼내 실탄을 장전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 놓았다.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TV를 보는 동안 옆자리 의자에 두었다. 몇 시간 뒤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검은색 BMW 한 대가 우리 집 진입로로 거칠게 들어오는 게 보였다. 분노에 찬 도진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에서 야구 배트를 꺼내 들었다. 위험을 직감한 나는 즉시 거실로 돌아가 권총을 챙기고 112에 신고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경찰 접수원에게 아내의 내연남이 야구 배트를 들고 마당에 와 있다고 신고했다.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고 지수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도진이 배트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러댔다. 나는 권총 손잡이를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도진은 배트를 무작위로 휘둘렀고 지수는 밖에서 제발 멈추라고 울부짖었다. 내가 내 마누라도 뺏었으니 이제 너랑 내 딸년까지 다 끝내버리겠어. 그가 광기에 차서 외쳤다. 나는 그가 더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5초만 더 기다린 뒤 무기를 들었다. 그의 좁혀진 눈매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배트를 머리 위로 높이 들었지만 7미터 거리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권총의 총구가 불을 뿜으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본능적으로 세 발을 겨냥했다. 첫 발에 이어 두 번째 발이 순식간에 발사됐다. 도진은 관성 때문인지 잠시 멈칫하다가 비틀거렸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릴 때 문 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지만 나는 표적에 집중했다. 총알은 박살난 현관문 근처에 서 있던 지수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도진은 무릎을 꿇더니 이내 바닥에 고꾸라졌다. 주변은 비명소리와 총성의 여운으로 가득 찼다. 이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들은 지수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벌어진 사건에 멍해져 있던 나는 경찰의 총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총을 버리고 손을 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명령에 따랐다. 그 후 2주 동안은 혼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도진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중에 경찰 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나의 상간 소송 서류와 부인의 이혼 서류를 동시에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진 증거들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걸 금방 눈치챘다. 지수는 도진이 부인의 서류를 확인할 때 옆에 있었고 회사 상무실로 호출되어 불륜 사실을 추궁받을 때도 함께였다. 회사 측은 승산 없는 소송에 휘말리기보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임원을 즉각 해임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도진의 눈에 나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친 악마로 보였을 것이고 그는 복수를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기념용 야구 배트를 들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지수는 회의실 창밖으로 그가 나가는 걸 보았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한 그녀는 우리 집 입구에서 그를 가로막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지수는 도진이 집으로 난입하는 걸 막으려다 그에게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다. 그 외에 신체적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 재판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와 짧게 대화했지만 사건에 대해 깊이 논의한 적은 없었다. 지수는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과 연인, 그리고 딸까지 잃은 셈이었으니까. 그녀는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혼 과정 중에는 연락이 닿았고 확정 후 한 달 정도까지도 소식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이혼 조건에 반대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나는 서윤이의 양육권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나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녀가 합의한 정착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나에게 돌려주었다. 1년 뒤 그녀는 우리 집이 아닌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서윤이와 몇 번의 면담이 잡혀 있었지만 대부분 어색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모든 일정에 서윤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녀가 나타나든 아니든 말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수는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진통제와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었다. 실종 당시 그녀는 실직 상태였고 고립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다. 서윤이도 나도 그녀의 지인 중 누구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고 우리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다. 결국 우리는 집을 팔고 서윤이 학교 근처에 새 집을 마련해 삶을 재건하려 노력했다. 나와 서윤이 모두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나는 6개월 정도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고통을 묻어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나에겐 돌봐야 할 딸과 살아야 할 인생이 있었으니까. 서윤이는 이혼과 엄마의 실종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때문에 수년간 간헐적으로 상담을 받았다. 아이는 많은 심리적 도전을 겪어야 했다. 나 역시 평온을 되찾기까지 3년이 걸렸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몇 달 뒤 나는 혜진이라는 멋진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서윤이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다. 16개월 정도 지난 뒤 혜진과 나는 서윤이를 친딸처럼 키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더 이상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고 서윤이의 중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맞이했다. 나는 강 실장에게 부탁해 지수를 찾아보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아마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가슴 아픈 시련이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견뎌냈고 앞으로 나아갔다.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도움을 받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